보이는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몸이 아플 때 그 몸이 아픈 건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죠. 더 큰 위험, 이를테면 죽음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해 고통이 문제를 알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고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랑스럽고 소중한 국민의 삶과 역사를 위해서 지금의 고통이 가리키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금리 인하 관련 긴급 인터뷰로 못 보내드린 중점 진단 오늘 준비했습니다. 98년도 청와대 경제수석 또 정책기획수석 역임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김태동 명예교수 모시고 위기 극복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016년 6월 10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중점 진단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98년 국민의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또 정책기획수석을 역임하신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김태동 명예교수님 모셨는데요.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도 이어서 여러 가지 경제 현안과 또 우리 경제의 희망을 찾는 이야기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단이라는 말 속에 사실은 정확히 원인을 파악해서 그에 따른 해법을 찾는다라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사실은 지난주에도 진단을 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때 좀 못 여쭤본 질문이기도 한데요. 가계부채 문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224조 원 정도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 또 생계형 이런 것들에 걸쳐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라고 한 대책이 오히려 가계부채를 더 질 나쁜, 즉 고금리나 저축은행 대부업 쪽으로 몰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경제에 위험한 뇌관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가 또 경제 위기가 틀림없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97년의 외환위기, 또 2003년의 신용카드 대란, 또 2008년에 두 번째 찾아온 외환위기, 이렇게 지난 10여 년 사이에 세 번의 금융위기가 있었는데요. 네. 이 바로 가계부채 문제로 또 한 번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참여정부 때 그래도 조금 제도적으로는 뭘 마련해 놨었습니다. 예컨대 종합부동산세를 매긴다든가, 네. 또는 은행이 주택 관련해서 대출해 줄 때 영어로 DTI라고 총부채 상환 비율을 정해가지고 처음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했었죠.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걸 약화를 시켜가지고 네. 부동산 투기가 다시 살아나고 2008년 그 위기 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었는데 수십 차례나 지난 7, 8년 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띄워가지고 네. 이렇게 가계부채가 너무 커진 겁니다. 최근에 그 대책이라고 나온 것이, 그 대책은 옳았는데,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만기 때 전부 원금을 상환하고, 이게 3년 만기다 하면 그 3년 동안은 다달이 이자만 낸다든가 이런 식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유예를 해줬죠. 예, 그거를 바꿔가지고 선진국식으로 처음부터 다달이 원금도 분할 상환하는 방식. 네. 이제 그렇게 유도를 한다 해서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부동산을 아직도 이렇게 투기 목적으로 사려는 사람들이 많고 해가지고. 네. 어렵게 이제 전세금이 폭등을 하니까 집을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자 이런 분이 많은데 소득은 적으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DTI 총부채 상환비율이 선진국보다 너무 높게 지금 돼서 소득에 비해서 대출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 사기에는 부족하니까 결국은 은행에서 그 충분히 대출이 안 되니까 은행이 아닌 이금융권, 네. 보험회사나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로 가서 고금리로 이제 빌리는 이런 부작용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와서 늦게 일부라도 올바른 정책을 하는데
그건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 저는 그래서 결국 지난 8년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으로 해서 거품은 터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또는 잃어버린 20년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집단 대출은 빠져 있습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무담보입니다. 그런데 3년 뒤부터 갚아야 되거든요. 이 빚의 규모도 어마어마한데 은행들이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또 개인들이 가게가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위기가 곧 올 것 같다라는 교수님의 진단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돈이 집에 묶여 있고 좀 풀리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 전체의 어떤 경제 숨통을 죄고 있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양극화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 가계의 고통, 과도한 빚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양극화 이러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냥 빈익빈 부익분가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는데 교수님 양극화의 심각성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소득으로 이제 격차를 보면은 예컨대 상위 10%가 우리 전체 소득의 50%를 점하고 있어요. 네. 이런 소득으로 봐도 OECD에서 나쁜 편입니다. 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소득 분배가 나쁜 편인데 자산으로 보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부동산을 통한 그 분배, 네. 재분배, 불로소득이 재분배되는 게 심했기 때문에 상위 10%가 소득은 50%인데 재산은 66%를 가지고 있고 네. 하위 50%는 우리나라 전체 재산의 1몇 %, 2%도 안 되게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몇 년 전에 피케티가 얘기한 통계도 없어서 여러 나라를 비교하는데 우리나라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네네. 어쨌든 그 책에 나온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 나온 여러 나라들보다 더 나쁜 상황이죠. 네. 이게 우리가 해외여행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나라의 양극화를 이렇게 눈으로 목격하기는 쉽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네네. 우리 자신도 그 원인을 잘 모르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네. 그 방금 말씀드린 부동산 거품 문제고 정부까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문제.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두 번째는 노동소득이 비정규직 문제나 여성 차별이나 지역별 차별로 노동소득 자체의 분배, 이 불평등도 심하고 또 셋째는 다른 나라에 없는 재벌 또 그 재벌의 경영권이 세습이 되고 해서 그 재벌의 행태가 법 위에서 갑질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착취와 수탈을 해서 중소기업의 그 이윤이 못 가고 네.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여기 2중 3중으로 겹쳐가지고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다른 나라보다 심하고 그 해결책은 반드시 이 2중 3중으로 된 것을 OECD 평균 수준이라도 하면은 즉 정부가 비정규직을 없애는데 앞장서고 재벌의 행패를 줄이게 하고 부동산 투기에 정부가 앞장서는 일이 없고 이렇게 되면은 양극화가 완화가 되겠습니다. 예. 김태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생생경제 중점 진단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OECD에서 이 지니계수라는 이제 좀 차별과 이 차이를 나타내는 이 수치로 봐도 한국 사회가 불평등이 심화됐다 이런 뉴스는 저희도 여러 번 인터뷰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어려움이 닥칠 거다 이 얘기인데요. 단가 후려치기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이 몇몇 홈쇼핑 또 몇몇 대형마트들은 과징금을 수백억씩 맞기도 했습니다. 이게 살아나지 않으면 교수님 사실 우리 경제에 어떤 새로운 활력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양극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적인 성장력도 사실은 갖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나 영국이 2008년 금융위기 뒤에 반성한 건 뭐냐면 그 전에 부동산을 띄워가지고 양극화가 심해졌는데 네. 그게 너무 심해서 결국 거품이 꺼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스티글리츠나
이런 사람들을 중시해서 노벨상을 받은 분들이죠. 그 불평등의 대가 이런 게 우리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불평등의 대가 네. 이런 식으로. 그 불평등이 심해지면 결국 경제 성장도 안 된다. 즉 분배가 개선돼야 성장에도 도움을 준다. 성장과 분배는 선택이 아니라 둘 다 같이 가야 한다. 네네. 그리고 분배가 양호해질수록 오히려 성장도 잘 된다. 네네. 이런 게 드디어 신자주의의 그 잘못된 논리를 누르고 네. 이제 그런 것이 대세가 돼서 OECD나 IMF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이다. 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줘야 또 실업자의 고용보험도 잘 해주고 복지 지출도 늘려주고 해야 그래서 시장에 의한 소득 분배도 완화돼야지만 시장 소득이 불평등하더라도 정부가 재정으로 복지 지출 늘려서 세후에라도 분배가 개선이 된다면은 성장에 결국 도움이 된다. 이런 네. 얘기들이 활발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몇몇 심리학적 실험을 봐도 이 부자에게 돈을 주었을 때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었을 때 즉각적으로 그 돈을 활용하고 또 이 행복감을 느끼는 차이도 달랐는데요. 결국은 이 얘기가 개개인이 건강하게 소비를 하고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골목도 살고 시장도 또 도시도 살아나고 결국은 국가가 건강해진다 이런 논리입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사실은 이슈가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아까 제가 납품 단가 후려치기 뭐 여러 가지 불공정 사례들을 얘기했는데 지금 중소기업 사실은 정부도 현 대통령도 키워야 한다 중요하다 인식은 하고 계시거든요. 현실에서 중소기업은 계속 먹잇감이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의 지원 제도는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재벌이 결국 다 뺏기기 때문에 그 재벌이 납품가를 후려치니까 말이죠. 아까 네.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2011년은 그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 동반성장이다 해가지고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은 재벌이 좀 삼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네.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것이 권고사항이지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네. 골목 상권이 계속 시들어가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 중소기업이 제대로 되자면 중소기업이 그 빨대를 꽂고 있는데 네. 하나만 꽂고 있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여러 군데 꽂고 있는데 그 빨대를 제거해 주는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중소기업 뭐 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 그 빨대를 제거해줘야 재벌이 꽂고 있는 빨대를 제거해줘야 결국 중소기업이 살고 그래야 우리 나라 경제가 산다고 봅니다. 예, 중소기업, 강소기업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해외 사례를 봐도 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중소기업에서 시작됩니다.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젊은이들은 뭐 어떤 지방 중소기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봉도 괜찮고 처우도 좋은데 왜 오지 않느냐. 사실은 단순하게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대 전체가 겪고 있는 경제적 격차도 커지고 있고요. 또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세대 간의 양극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도 헬조선, 흑수저 이런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워낙 요즘은 유명한 말이 돼버렸는데 청년 세대가 이렇게 동력을 잃어가면 결국 10년, 20년 뭐 가까운 미래까지도 좀 우리 사회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전 그래서 그런 경제는 비정상 경제고 그런 사회는 비정상 사회라고 생각해서 그 최근에 그 참여정부에 있던 분들하고 책을 같이 날 때도 헬조선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그 책에서는 소개하고 우리가 경제학자로서 이걸 빨리 개선시켜야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부의 세습이 상속세나 사전 증여나 이런 식으로 버젓이 탈세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그 가난한 사람이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타고 그 교육을 통해서 대학 교육이나 고등교육을 받아서 잘 되고 하는 그런 게 5, 60년대, 70년대 또 80년대 전반까지는 가능했지만 80년대 후반부터 이게 어려워지고 특히 97년 외환위기 뒤부터 이게 어려워졌거든요. 네네. 그리고 계속 대학의 등록금이 올라가지고 세계에서 대학 등록금 수준이 소득에 비하면 첫 번째 가거든요. 절대적으로도 두 번째 층 가고. 그래서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고
그걸 받아들였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신용만 장학재단으로 신용만 하고 실제로 된 건 서울시립대 정도고요. 네. 결국 뭐 최근에 20대 국회에 들어서 첫 번째 걸로 새누리당이 뭐 청년 기본법인가 뭐 하여튼 그런 이름으로 법을 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법이 없어서 지금 청년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기존에 있는 법만 제대로 해도 그런데 재벌 총수들이 몇 조 원의 분식을 하고 몇 조 원의 그 일자리 몰아주기를 하고 몇 조 원의 납품가 후려치기를 불법으로 했을 때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제대로 처벌만 했어도 되는데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동안 한두 개 있던 것이. 네네. 그래서 헬조선의 딴 얘기로 하면 재벌 천국 99%는 지옥인데 0.01%의 재벌가에는 천국이라는 그 양면성 네. 둘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기존의 법이라도 제대로 지켜서 권력자든 금권을 가지고 있는 재벌 관련자든 해서 제대로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송환종은 재벌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네. 뭐 국무총리다 뭐 비서실장이다 하는 사람들 전부 저 로비 리스트에 있었고 네. 최근에 뭐 아주 네이처 리퍼블릭인가 뭐 했는데 네. 그 뭐 도박인가 뭘로 할 때 법조부로 전관료 그렇죠. 받는 사람들이 수십억 원 수임료 받고 하고 그렇게 사법이 문란한 거. 네. 심판이 문란하면 스포츠가 안 되듯이 이 사법부가 문란하면 경제가 엉망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은 능력을 교육을 통해서 키우고 그것이 제대로 능력에 의해서 취업을 하고 승진을 해서 경영자까지도 되는 네. 이런 그 시장 경제를 해야 결국은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고 양극화도 줄어들고 우리 경제도 발전된다고 봅니다. 네. 김태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생생경제 중점 진단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청년들이 미래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 이런 이해도 가능한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아주 옛말이지만 뭐 불환빈, 환불균 이런 말도 떠오릅니다. 받는 돈이 적거나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불공평한 게 더욱더 힘들다 이런 얘기인데요. 인간다운 대접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이긴 합니다만 젊은 청년이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가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사회적 불평등과 문제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런 사회 불평등과 경제의 양극화가 같이 가는 거예요. 결국 사회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경제 양극화도 있는 거고 또 경제가 양극화가 심해지면 사회 불평등도 심리적으로든 실제적으로는 더 심해지고요. 네네. 결국 헌법에 보장된 기회 균등을 정부가 앞서서 막고 있는 이게 문제입니다. 네. 뭐 여자분 중에 저소득층 그 소녀들이 뭐 생리대도 못 사고 네. 너무 뭐 몇 년 전에 송파 산모저 자살 사건도 있었고 예, 세모녀 사건. 노인 자살, 청년 자살 모든 연령대 자살률이 거의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게 있어요. 행복한 사회가 어디냐. 그거를 조사해 봤더니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에 중요한 건데. 네. 우리는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지금 여러 가지 가족 윤리나 이런 것도 많이 그동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파괴가 됐겠죠.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회적 불평등, 경제 균등, 그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튼튼히 복원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를 제대로 해서 그 경제 제도가 평등해져야 하고 그렇게 개혁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경제도 지속 발전이 가능하다. 그 불평등으로 일부만 잘 살게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게 아니고 네. 결국 그렇게 해서 일부를 잘 사는 사람들도 그런 걸 계속 고집하면은 결국은 그 재벌들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넓게 가지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평등한 경제를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앞장을 서야 되는데 그게 자기들을 위한 길이기도 한데 자기 자신들을 위한 길이기도 한데 정말 산에 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지금 20대 국회 출범하는데 계속 감시해야 하고 네. 또 대통령도 감시하고 해서 결국 국민들이 자기들 몫을 자기들 스스로 뺏기지 않고 되찾는데 결국 연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희망이라는 건 남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나 스스로부터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또 젊은 세대들도 당연히 받아야 할 어떤 복지 지출이나 기반에 대해서 처음 사회를 내디딜 기반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얘기들인데요.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온다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지금 기업, 가게, 또 세대 간의 반목, 사회적인 분위기 다 어렵거든요. 희망이 뭐냐라고 물으면 교수님은 젊은 세대나 혹은 동년배들을 통해서 어떤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기성들 세대 한 사람으로서 그 젊은 세대의 희망까지 잃어버리게 한 데 대해서 우선 반성을 하고요. 네. 그 몇 년 전 반값 등록금 집회하고 할 때 제가 찾아가고 지금도 일부 청년들을 만나고 하는데 결국 대학 교육이 너무 스펙 쌓기, 학점 따기 이런 걸로 돼가지고 네. 어려운데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그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네. 비록 부결이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선진국 중에 처음 그런 투표가 있었고 그걸 만약 유로의 다른 나라에서 했다면은 다수가 찬성을 해서 기본소득제가 됐을 거라고 합니다. 예, 월급처럼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 금년에 서울시나 성남시에서 일부 청년 수당에다 바우처 제도를 네. 뭐 이런 걸 했지만 중앙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고 지금 티격태격하는 그런 단계인데 어쨌든 기성세대가 지방자치 수준이든 우리 전국의 정치 수준이든 청년들과 힘을 합쳐서 청년들도 힘들고 노인들도 힘들고 다 힘들거든요. 부모님들도 있고 다 힘든데 어쨌든 다 세대 불문하고 연대해서 희망을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은가. 네. 선진국의 역사를 봐도 그런 길을 걸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주의가 결국 후퇴하면 안 된다. 경제는 후퇴했다가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 민주주의를 후퇴했다가 다시 회복시키기에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똑같이 발전하는 그 수레 두 바퀴와 같다는 신념을 가지고 모든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지역을 불문하고 남성 여성 다 합쳐서 연대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고 시민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려운 것 같지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의 3, 4%만 모여서 목소리를 내도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그걸 그때 영향을 받아서 제도를 개선하고 해서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그 정치학의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럴 용기를 갖고 용기가 희망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이 경제와 국가 또 정치에 대한 책임지는 한 주체로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뢰를 잃은 정권은 경제를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경제 발전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럼 신뢰를 어떻게 얻느냐? 그건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소통은 신뢰의 아버지고 신뢰는 경제 발전의 어머니다. 네. 이걸 정치인들이 정치 권력자들이 알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뢰 그리고 소통 경제 발전 이 세 가지 얘기들 머릿속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정상 경제회담 이 책을 통해서도 또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기획수석을 역임하신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김태동 명예교수였습니다. 경제 탐구생활
네, 선물도 받을 수 있고요. 경제 상식도 쌓을 수 있는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씩 드리고요. 여행 스케치의 목요일 콘서트 나무야 티켓도 드리고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그리고 스마트폰 앱 예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정부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계열사 자산 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셀트리온, 카카오 등 자산 10조 원 미만 민간 집단 25개와 또 한전, LH 등 12개 공기업이 대기업 집단에서 빠지게 됐는데요. 정부는 기준을 상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서 5조 원이라는 기준이 이미 한 8년 정도가 지났고 또 국민경제와 지정집단 규모 역시 증가했기 때문에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지원이 끊기고 또 지주회사 설립, 상호 출자, 채무보증 금지 등 여러 가지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좀 산업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자산 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에 대해 계열사 간 상호 출자, 또 채무보증 금지 등을 제한하는 이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총 9글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십시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전율.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아이의 엄마, 9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원 소득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입니다. 어제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 시중은행들은 어떤 움직임과 또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국부유출이라는 무거운 혐의까지 뒤집어쓴 롯데그룹 전격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저희도 중계해드렸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2대12 권서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자 이제 은행들도 따라서 여러 가지 금리 조정을 하겠네요. 네,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으니까 당연한 수순인데요. 시중은행들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내릴 계획입니다. 일단 농협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기준금리와 연동되는 예금 혹은 적금 상품의 금리를 내리기로 했고요. 다른 은행들은 언제 인하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힌 상태는 아닌데 농협은행이 먼저 나서면 아마 줄줄이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주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예금 금리를 보면 낮게는 1.1%에서 높게는 1.8% 수준인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으니까 이 폭을 감안하면 국내은행의 정기예금 상당수가 1%대 초반으로 떨어지거나 아예 1%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또 떨어지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증권사들도 이 금리 인하를 전격 반영했다고요? 네, 단기자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자유이체식 통장보다는 하루를 맡겨도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주는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 그러니까 우리가 CMA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네. 여기에 넣어두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NH투자증권은 오늘부터 이 CMA
RP형 금리를 1.05%로 기존 대비 0.3%포인트 내렸고요. 한국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은 RP형 CMA 금리를 기준금리 인하 맞춰서 연 1.4%에서 1.15%로 낮췄습니다. 이 밖에도 미래에셋베어와 대신증권도 오늘 13일부터 CMA 금리를 0.25%포인트 낮춰서 적용키로 했고요. 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환매 조건부 증권, RP라고 부르는데 이 금리도 일제히 떨어집니다. RP는 이 증권사가 고객에게 약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되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판매하는 일종의 채권인데요. 보통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만기가 짧은 편이고, 이자율이 연 1%대 중반이어서 이 단기 자금 운용성은 좀 인기가 높았습니다. 미래에셋베어나 대신증권, NH투자증권 모두 이 RP 금리를 0.2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예, 연금 생활하시는 분들도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 또 반대로 돈을 빌린 분들은 이자 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들 할 것 같거든요. 대출금리 어떻습니까? 일단 정책성 대출금리는 다음 주에 일부 떨어지는데요. 주택금융공사가 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서 오늘 16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보금자리론 상품에 따라서 금리 수준이 좀 다르긴 한데요. 대략 한 2% 중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변동금리 대출 상품은 코픽스 금리나 양도세 내금 대서 그러니까 CD 금리 혹은 국고채 금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로 이제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이게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이런 루트를 타게 되는데요. 네네. 우선 주택담보대출은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코픽스 금리가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를 가중평균해서 매달 15일 조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달 발표일까지는 며칠 안 남았으니까 크게 반영되지는 않을 거고 아마 다음 달에는 좀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은행연합회 연구 결과를 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됐을 때 그 다음 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0.1%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밖에 단기금리의 경우에는 10일치 CD금리에 연동이 돼서 매일 조금씩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대략 2주 정도 후면 아마 대출금리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그리고 또 은행들 간에도 한국은행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여러 거래가 있는데 그 금리가 낮아지고 결국은 소비자들, 소매자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롯데그룹 이야기 저희가 지금 현장 중계도 앞서 뉴스에서 보내드렸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오늘 오전에 검찰이 서울 소공동 호텔 롯데를 비롯해서 주요 계열사 그리고 신동미 롯데그룹 회장의 자택 그리고 핵심 임원의 자택 등 총 1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압수수색에 투입된 인력만 검사와 수사관 합쳐서 200여 명에 달하는데요. 이 호텔 롯데 임직원이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간 건데 하청업체와 거래 단가를 좀 부풀리고 또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호텔 롯데와 롯데쇼핑 그리고 롯데 홈쇼핑 같은 이 핵심 계열사 간 수상한 자금 흐름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해당 자금이 롯데그룹 사주 일가로 좀 흘러들어갔는지 이것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갑작스러운 범법행위라기보다는 그간의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또 드러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일 텐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사실 검찰이 올해 초부터 롯데그룹에 대해 대대적인 비리 수사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제2 롯데월드 인허가를 비롯해서 부산 롯데월드 부지 불법 용도 변경 그리고 맥주 사업 진출, 면세점 운영 사업 수주, 이런 면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이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롯데가 경영 다툼을 벌이면서 이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분 구조가 좀 일부 드러났고요. 또 호텔 롯데가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한 금액 대부분이 일본 롯데 계열사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 복부 유출 논란도 사실은 상당히 일었습니다. 지금 투입한 수사 인력만 봐도 이번 수사가 롯데그룹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요. 단순한 이 대기업 비자금 수사를 넘어서 이명박 정권 인사들을 정조준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호텔 롯데를 상장하기도 하면서 좀 투명성 높인다 또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이거와 관련해서 신동빈 회장의 누나죠. 이 신영자 이사장의 자택도 지난 2일에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인데요. 신 이사장은 현재 출국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호텔 롯데가 당초 오는 이제 29일로 예정됐던 상장을 7월 하순으로 한 차례 연기하긴 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검찰 수사까지 겹치면서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텔 롯데 상장은 지난해 8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 신동빈 회장이 그룹개혁 핵심 과제 이렇게 약속을 한 건데요. 네. 호텔 롯데는 일본기가 지금 지분 99%를 갖고 있어서 일본에서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이 국부유치 경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텔 롯데를 상장해서 일본계 지분율 좀 65% 정도를 낮출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줄줄이 악재가 터지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겠냐 이런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달 말에 롯데 홈쇼핑이 신원 전 대표의 비리 혐의 여파로 인해서 이 환경시행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또 롯데마트는 지금 가습기 살균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당시에 영업본부장이었던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가 지금 이 문제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데 현재 이분이 롯데월드타워의 총책임자여서 만약에 네. 노 대표가 구속이 되면 롯데월드타워의 완공이나 운영 여부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래저래 롯데그룹 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 창사일의 최대 위기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오늘 뉴스는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였습니다. 스크린에 담긴 경제 이야기, 경제 영화관. 자, 금요일은 문화를 통해서 경제를 이해하는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 영화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역시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늘 네. 저희 딸아이가 아주 이걸 열심히 보거든요. 네. 좀 그런 거 좀 그만 봐라 이랬는데 오늘 주제로 나와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안녕 자두야. 이거 만화인데요. 네, 맞습니다. 아마 저 아이를 두신 가정이라면 한 번쯤은 봤을 법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원래 원작은 만화고요. 1997년에 한 만화 잡지에서 게재가 되면서 지금까지 만화로도 나오고 이제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이제 19년째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팔린 책이 100만 부가 넘습니다. 네. 2011년에 처음으로 이제 TV 애니메이션으로 나왔고요. 지금 이제 케이블 TV에 보면 이제 벌써 시즌 3편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5월에 어린이날을 맞아서 처음으로 또 극장판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안녕 자두야 극장판 영화입니다. 예, 너 저 자두 보면서 자두 같은 짓 좀 하지 마라. 딸애한테 이렇게 다그쳤는데, 네. 자두는 20살이군요. 예, 어떤 캐릭터입니까?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어릴 때도 아마 이런 캐릭터 많이 봤을 겁니다. 네. 어른 입장에서는 별로 이제 할 말이 없는데, 1970년대 우리가 봤던 삐삐, 네. 이제 1980년대 한이, 사실 이제 이런 맥을 잇는 말갈량이 캐릭터가 바로 이제 자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원래 자두 캐릭터는 1970년대 후반에 태어났던 작가가 자신이 컸던 성장기의 추억을 토대로 완성시킨 그런 이제 자전적 캐릭터입니다. 자두네 가정은 아빠, 엄마 그리고 2명의 동생이 이렇게 오순도순 살아가는 그런 가정입니다. 예. 빨강머리 앤도 빠지면 섭섭할 것 같고요. 일단은 네. 그런 왈가닥 캐릭터의 계보를 잇고 있는데 극장판 자두야 좀 다른 내용입니까? 네, 이 이제 극장판에서는 이 명작 동화성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자두 이야기인데요. 네. 이제 어린이날을 맞아서 자두네 가족이 한 놀이공원에 놀러를 갑니다. 네. 근데 이제 놀이공원에서 이제 제 놀이기구가 재미없다 그러면서 이제 구시렁대던 자두가 화장실을 찾다가 우연히 이제 기념품 판매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신데렐라 동화책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을 펼치는 순간 갑자기 자두가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두렐라가 되면서 이제 네. 새엄마와 이복 언니로부터 이제 구박을 당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신데렐라가 아니라 자두렐라가 되는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책 속에서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오고 나서 이제는 또 현실의 가족을 다시 만나는데요. 이때 또 동생들이 헨델과 그레텔 또 동화책을 펴니다. 네. 그 순간 가족들이 또 모두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또 헨델과 그레텔과 관련된 또 그런 또 이야기를 겪게 되는데, 네. 이때는 거의 또 자두와 그레텔. 네. 자두렐라, 자두와 그레텔. 예, 명작 동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군요. 이 안에는 어떤 경제 얘기 숨어 있습니까? 네, 자두가 이제 기념품 판매장에 가서 처음 만나는 이제 토끼 인형을 쓴 이제 판매원 아저씨를 만나는데요. 자두가 저는 책은 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토끼 아저씨가 여기서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돼. 하지만 말이야, 네가 그냥 구경만은 하게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저씨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 자두가 책에 빨려 들어가면서 이제 스토리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된다. 이런 의미를 혹시 한 것 아닌가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른바 스토리 슈머입니다. 네. 이 스토리 슈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토리 슈머. 결국은 네가 그냥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무언가 사게 될 것이다. 이 얘기에 빠져들면 이 얘기인데 스토리 슈머 어떤 얘기입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제 스토리를 소비하는 소비자 이런 뜻인데요. 네. 이야기를 의미하는 스토리 그리고 이제 소비자인 컨슈머의 합성어입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이야기를 찾는 소비자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스토리 슈머는 소비자들이 상품의 다양한 이야기를 직접 입힌다. 원래 이제 이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어떤 그 광고 중에서 그 자신들의 이야기, 뭐 어머니와 이야기라든가 가족들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면서 이 광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뭐 아버지 모습을 기억하느냐, 뭐 어머니의 뭐 모습 이런 건데 사실 이게 2002년 덴마크의 한 보험회사가 했던 바로 그 광고 마케팅입니다. 네. 살면서 가장 운이 좋았던 경험을 공유해달라 이런 캠페인을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장기적인 불안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쳐있던 소비자들은 따뜻한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심리가 있었는데요. 네네. 이렇게 먹혔던 마케팅이 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그 SNS를 타고 이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그 가족 이야기 광고들, 바로 이 회사의 광고가 시발점이었던 셈입니다. 예. 사실은 누군가 끊임없이 어떤 이야기들을 SNS에 올리고 또 그 이야기들을 보고 공감하고 이 이야기, 스토리라는 말이 확 와닿는데요. 소비자가 스토리를 소비하니까 이를 이용해서 마케팅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이게 이제 좀 더 이야기가 좀 더 확장이 되죠. 그래서 이제 스토리 슈머 마케팅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를 이용을 해서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 자극해서 이제 물건을 파는 전략. 이것은 이제 스토리 슈머 마케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이 스토리 슈머 마케팅에는 이제 제품의 이야기를 더 씌워서 소비자가 상품을 찾도록 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아주 크게 히트를 했던 우리나라 한류 드라마.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주인공들이 우리나라 와서 그 치맥을 찾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네. 네. 그리고 그 실제 우리 인천 월미도에서 치맥 파티를 열기도 했었고요. 이제 또 다른 드라마가 뜨니까 또 얼마 전에 또 방한한 또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우리가 또 삼계탕을 또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예, 중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이 한류 드라마를 봤을 때 그 주인공이 먹었던 그 음식을 한국에서 먹는다는 것. 결국은 이제 이야기로 소비하는 그런 소비자가 됐던 겁니다. 또 보면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갔을 때 대통령이 찾은 집, 그 다음에 뭐 야구나 축구 슈퍼스타가 들른 뭐 식당, 뭐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것도 많은데, 네. 그것도 결국은 이제 스토리 슈머를 겨냥한 마케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이 아니라 제품에 어떤 이야기가 있나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소비자들을 노리는 건데 이 갈수록 이런 의미라든지 또 범위가 확장되겠죠? 네, 요즘은 아예 보면 광고 자체가 드라마 형식으로 만든 광고도 있습니다. 네. 이게 스토리를 담아서 드라마가 드라마랑 연결되는 것처럼 그것도 요즘 이제 스토리 슈머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014년 월드컵 때는 이 외계인과 지구 대표팀이 축구 대결을 벌이는 모 전자제품에 예,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과자 회사의 경우는 지금 몇십 년째 그 정이라는 아이템으로 네. 계속해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스토리 슈머 마케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남북 관계 첨예할 때 이 과자 꼭 논의가 됩니다. 자,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들 대부분 TV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것들입니다. 결국은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장난감을 산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제 이런 마케팅은 최근에 보면 실제로 그 자동차 회사가 광고를 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을 미래 고객으로도 이제 삼을 수가 있는데요. 네. 아이들이 어릴 때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그 자동차 회사의 브랜드에 익숙해지면 네. 어른이 돼서도 꼭 그 차를 사고 싶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죠. 뭐 저희 경우도 보면 이제 제 아이가 이제 차를 볼 때마다 아빠 저 차 어떤 영화에서 나왔던 거야. 나 꼭 사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네. 이런 아이들이 크면 이제 아주 중요한 고객이 되는 거고 이게 대표적인 또 스토리 슈머 마케팅입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가 마케팅이나 경제 부문에서 중요하다고 한다면 정부, 정치권 또 지자체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최근에 그 서울 종로 무학동의 그 옥바라지 골목 재개발을 놓고 논란이 네, 있었는데요. 좀 갈등이 있죠. 네, 이게 원래 이제 서대문 형무소 옥바라지 여관골목으로 불리던 데인데 과거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 때 형무소에 잡혀간 독립투사들의 가족들이 옥바라지를 위해서 살았던 곳입니다. 네. 이제 이런 곳에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
이걸 이제 재개발을 하면 이야기가 사라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꼭 보존을 하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았었고요. 꼭 이것뿐만 아니라 그 지방의 경우도 보면 최근에 이제 스토리에 따라서 이제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대구에 가보면 이제 김광석 거리라고 있는데 네. 이제 김광석 씨가 이제 어릴 때 자랐던 바로 그런 곳이고요. 부산의 경우도 이제 영도다리가 최근 이제 그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 네. 6.25 때 얽혔던 많은 이야기가 있는 그런 그렇죠. 곳입니다. 예, 뭐 그거 말고도 제주도에 가면 또 이중섭 거리가 있고요. 이야기가 결국은 이 소비의 핵심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 안녕 자두야 꼭 보지 말라고 다그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고데기에 되었어요. 2주 됐나? 6개월 된 팔 흉터가 고민이에요. 제왕절개 흉터예요. 한 1년 반? 흉터, 늦지 않았어요. 임상으로 입증된 더마틱스 울트라가 흉터를 관리해드립니다. 흉터, 늦지 않았어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답자는 4639번님입니다. 정답은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입니다. 덕분에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